자, 또 시험 기간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이번에 폭풍 진도를 나간다고 문제풀이를 할 시간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은 좀 몰골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얼굴은 나오지 않고, 화면 공유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나 잘 모르겠는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보면 되고, 모든 영상을 다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죠. 내용이 뭐 계산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시험에 얼마 정도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 소화 파트랑 순환 파트는 이미 다 문제풀이를 했기 때문에 호흡부터 해가지고 실전한 내용을 포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람의 호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1번,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한 설명이라서 설명할 게 없고요. 폐포의 표면은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다.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다. 또 맞죠? 이 모세혈관이 둘러싸므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는 저기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하고 반대 방향으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갈 때는 산소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기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3번. 공기의 이동 경로는 코, 기관지, 기관, 폐 순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틀렸죠? X. 왜 틀렸느냐? 아주 치사하게 기관지랑 지금 기관의 순서가 서로 바뀌었다. 서로 바뀌었다. 개인적으로 쌤은 이렇게 치사한 문제는 잘 안 내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다음 4번. 코 속의 점액과 털은 먼지와 세균을 고른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고요. 다음 5번. 폐는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둘러싸인 흉곽 속에 좌우 한 개씩 한 쌍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자면은 이 갈비뼈랑 횡격막 이 두 개가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있고 횡격막이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요 안에 폐가 들어있는 이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쌤이 터치패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좀 그림이 더럽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둘러싸인 요 고기를 뭐라고 하느냐. 엄청 듣기가 불편하네. 흉강이라고 한다. 다음에 할 때는 터치패드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강. 이렇게 흉강이라고 한다. 흉강.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답은 3번이다.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 어, 그런 그림은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음 2번. 그림은 사람의 호흡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여기에 호흡계랑 그다음 이 폐를 확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A는 기관지이다. 보면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A는 기관지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1번은 틀렸고 다음 2번 C를 이루고 있는 C가 뭐지? 하고 보니까 C가 폐인 것 같아요. 폐를 이루고 있는 가와 나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가는 폐포고 나는 모세혈관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방금 전에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다음 3번. A와 B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기관과 기관지는 단순하게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은 일어나지가 않는다. 기체 교환은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음 4번. D는 근육이 있어 좌우 운동을 통해 호흡에 관여한다.
D가 지금 보면은 횡격막인데, 근육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좌우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좌우 운동은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건데, 우리 횡격막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한더라.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상하 운동을 하겠죠. 상하 운동. 그래서 좌우 운동이란 말 때는 틀렸고. 5번. 날숨 때 공기의 이동 경로는 A, B, C이다. 날숨은 나가는 숨이었죠. 나가는 숨이니까, 요렇게 빠져나가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A, B, C가 되면 안 된다. A, B, C는 들숨의 경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호흡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얘도 뭐 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바로 보겠습니다. 1번 A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이다. 기관을 통해서 공기가 드나드니까 맞는 말이고요. 다음, A는 가슴 부분에서 기관지로 갈라진다. 기관은 가슴 부분에서 기관지로 갈라진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 3번. B는 폐이며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있다, 없다. 운동할 수 없다. 운동할 수 없다. 그리고 근육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과정이 뒤에서 문제가 나오겠지만 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폐의 주변에 있는 갈비뼈랑 횡격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다음 4번. B는 수많은 D로 이루어져 있어. B. 폐는 수많은 D,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기체교환의 효율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것 맞는 말이죠. 이 효율적인 구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세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냐면은 치가 없으니까 글씨 적는 게 아주 힘드네. 표면적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맞는 말. 다음 5번. C와 D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지금 보면은 벌써 세 문제에서 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5번 같은 보기는 지금 위에 있는 1번에도 나오고 2번에도 나오고 3번에도 나온다는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보기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6페이지는 이제 그 내용이 아니니까 17페이지로 넘어가서 호흡 운동의 원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횡격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어나는 호흡 운동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모형의 각 부분과 호흡 기관을 옳게 짝지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씩 봅시다. 일단 유리관. 유리관은 보면 식도라고 되어 있는데 식도가 아니라 뭐다? 기도라고 해야겠죠. 기도.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온 용어로는 전에 봤던 기관이라고 해야겠죠. 기관. 공기가 지나가는 아니다. 기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리병. 유리병은 폐포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서 지금 폐해당하는 게 요 고무풍선이 폐인데 뜬금없이 이 유리병이 폐포가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럼 유리병은 뭐에 해당한다느냐?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병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갈비뼈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갈비뼈랑은 차이가 있는 게 갈비뼈는 움직임이 있지만 유리병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갈비뼈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오늘 글씨 쓰는 것 때문에 고역을 치르겠구만. 3번. 고무막은 횡격막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다음 3번이 되고. 다음 4번. 고무풍선은 모세혈관이 아니라 폐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어우, 폐. 이렇게 적혀되고. 5번.
유리병 속에 있는 이 공간, 유리병과 고무막 사이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우리 몸에 있는 뭐와 유사하다? 좌우, 흉, 강. 헤드로 조금, 이걸로 조금 좀 낫나? 똑같네. 자, 어쨌든, 한 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이렇게 고쳐줄 수도 있어야 된다. 되고요. 다음 2번. 2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모르면 안 되지. 자,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다. 고무막이 여기서 우리 횡격막에 대응하는 거였으니까 횡격막이 아래로 잡아당겨졌을 때 일어나는 이 일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은 하나씩 봅시다. 고무막이 즉 횡격막이니까 당연히 올라간다는 말이 안 되겠죠. 내려가야겠죠. 이때 횡격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이 우리 어떻다고 했다. 서로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서로 반대되는 움직임을 가지니까 내려갈 때 이하도 내려가면 안 되겠죠. 갈비뼈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갔을 때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이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간 상황, 갈비뼈는 올라간 상황. 그럼 이 안에 요 공간이 흉곽인데 흉곽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다? 딱 봐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번 틀렸고 자연스럽게 2번이 되는데 끝까지 갑시다. 부피가 증가했을 때 폐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오일 법칙에 따르면은 부피랑 압력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증가를 하면은 압력은 당연히 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때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폐 내부의 압력이 뭐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면은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내부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외부의 압력들,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압력인 기압보다, 지금 뭐 기압보다 낮아진 상황이죠. 기압보다 나, 기압보다 낮으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즉, 어, 공기에서 몸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 이동도 들어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보자, 이거를 적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다 적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시간이, 그리고 내 팔이 너무 아프겠죠? 여기 있는 텍스트로다가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작에 텍스트를 썼으면 편했겠네. 이제부터 적을 게 있으면 텍스트로다가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아주 좋네요. 자, 3번. 그림은 사람의 호흡 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원리를 횡격막, 갈비뼈, 흉곽과 폐의 부피, 폐 내부 압력의 변화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3번 문제는 지금 위에 있는 2번 문제를 풀어가지고 설명해라. 사실상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자, 일단은 숨을 들이마실 때 일어나는 일이 횡격막은 어디로 이동한다?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가 됐었고요. 그때 횡격막과 갈비뼈는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된다라는 뜻이 있었으니까 갈비뼈는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밑에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왜? 방금 전에 봤던 요 잘 그린 그림 증가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때 얘를 좀 딴 데다 써야겠다. 여기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거 왜 나오니 갑자기? 난 분명히 복사를 했는데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들숨을 쉴 때, 들숨을 쉴 때, 일단 맨 처음에 횡격막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요. 횡격막, 앤드, 갈비뼈의 이동 방향이 항상 반대니까 자연스럽게 갈비뼈는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횡격막과 갈비뼈가 각각 내려가고 올라갔으니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느냐. 아까도 그렸지만 요게 갈비뼈, 요게 횡격막이면은 야는 아래로, 갈비뼈는 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흉곽의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흉곽의 부피가 증가했으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피와 압력이 서로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오일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흉곽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흉곽의 압력이 감소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외부 압력, 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흉곽 내부의 압력.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거에 압력이 더 커지느냐? 외부의 압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흉곽 압력이 지금 원래보다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들음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기억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호흡 운동의 원리,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날숨이 될 때는 이거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 요 과정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설득 붙이고 지워지지가 않네. 일단 무시하고 여기서 컨트롤 Z가 안 되나? 그냥 없다 치고 계속 4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폐포, 모세혈관,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A와 B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A랑 B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보면은 어, A랑 B가 첫 번째로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교환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서 교환이 일어나고 있네요.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는 A가 뭐가 된다. 이것도 이제 여기 바로 적어버려. A는 뭐가 되느냐? 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산소가 돼야 되겠죠. 밖에서 들어온 많은 양의 산소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A는 산소가 되고 B는 반대로 폐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산화 탄소가 돼야 된다. 일단은 요거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조직세포는 늘 산소를 필요로 하고 이산화탄소는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산소는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은 1번.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이다. 아까 우리가 이미 찾아놨으니까 맞는 말. 쳐주고. 다음 2번. B의 농도는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 높다. 여기서 농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움직이는 원리가 뭐 어떤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했느냐? 확산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확산은 확산이 뭐냐?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한다. 요거를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확산이었지. 그러니까 B. 지금 보면은 B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 높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확산의 원리에 따라서. 더 높았기 때문에 어, 흐름이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3번 바로 나왔죠. A와 B의 이동 원리는 확산이다. 당연한 소리.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4번 가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A는 적혈구에 의해 운반된다.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A, 탄소는 적혈구에 의해서 운반된다. 적혈구의 역할이 탄소 운반이었으니까 맞는 말이죠. 다음 5번. 나는 외호흡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이요 가가 폐와 모세혈관 사이의 교환 그리고 나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의 교환인데 수업 때 어떤 게 좀 더 깊숙한 곳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훨씬 더 깊숙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 거고 얘는 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가가 좀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어, 외호흡 나가 내호흡이다. 내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외를 내로 바꿔줘야 된다.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지우고 페이지가 헷갈리니까 배설로 왔군요. 배설 과정도 빠르게 풀이를 해봅시다. 자,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보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A라고 하는 미지의 물질은 물도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는데 암모니아도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 A는 뭐였느냐? 탄수화물 지방 아니니까 단백질이겠죠, 단백질. 적기 힘드니까 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이 암모니아의 문제가 뭐냐?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곧바로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 처리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해독을 담당하고 있는 요 가 밑에 니은만 붙이면 되죠. 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간에서 암모니아를 몸에 덜 해로운 녀석으로 바꿨었습니다. 그 바뀐 게 뭐였냐? 요소였고요, 요소. 그러면 덜 해로운 게 없어졌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해로운 게 빠졌어도 이 요소도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좋기 때문에 몸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몸에 쓸 데가 한 개도 없다. 그래서 몸 밖으로 빼내줘야 되는데 이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어디서 수행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콩팥에서 수행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그리고 배설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배설을 하기 전에 노폐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정리를 그래서 다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A는 단백질이다. 맞죠? 찾았으니까. B는 요소이다. 맞죠? 기관 간은 간이다. 맞죠? 물의 일부는 날숨으로 배설된다. 이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마스크를 바로 왼쪽에 끼고 있으면 말을 안 해도 마스크가 축축해진다. 왜? 날숨을 통해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다음 5번. 콩팥은 A에서 생성된 노폐물만 걸러서 오줌으로 배설한다. 그러니까 콩팥은 단백질에서 생성된 노폐물만 걸른다고 하는데 오줌은 물도 오줌을 통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보면은 물이 르르르 올라가면은 탄수화물 지방에서도 오네요. 단백질에서도 오지만 그래서 A에서가 아니라 모든 노폐물들, 모든까지는 아니겠지만 요소나 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무기염류나 이런 것들도 걸러서 배설을 하기 때문에 5번은 완전히 틀린 소리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사람의 배설기관과 관련된 문제고요. 문제 한번 봅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면은
A랑 B가 각각 혈관인데, 보면은 A는 콩팥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혈관이고, 그다음에 지금 B는 콩팥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혈관이죠. 이러한 혈관을 각각 콩팥 동맥, 들어오는 건 콩팥 동맥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콩팥 정맥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그건 아닙니다.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은 그래도 문제로는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미리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어쨌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혈액의 요소 농도는 A에서보다 B에서 높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콩팥이 뭐 하는 곳이다? 요소를 배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콩팥으로 들어왔을 때 요소가 높을까? 아니면 콩팥에서 일 다 보고 빠져나갈 때 높을까? 생각을 해보요. 그러면은, 아, 콩팥을 한번 거치면은 요소 농도가 쭉 낮아지겠구나. 콩팥 처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A에서보다 B에서 높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틀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틀린 소리가 아니라 맞는 소리죠. 들어오는 혈관에서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얘기하고 있죠. B는 콩팥 동맥이다. 심장이 무조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동맥은 여기에 있는 심장에서 이렇게 심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동맥이 되겠죠. 그래서 콩팥으로 입장에서는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정맥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심장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콩팥 동맥이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다음 3번 D에는 네프론이 있어서 오줌이 만들어진다. 우리 콩팥에 네프론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죠. 다음 D는 오줌이 이동하는 세뇨관이다라고 했는데 요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답인데 세뇨관은 콩팥 안에 들어있는 네프론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 이 D는 이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오줌이 이동하니까 세뇨관이 아니라 오줌관이다. 바꿔줘야겠죠. 오줌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다음 5번. 오줌은 E에 저장됐다가 F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방광에 저장됐다가 F,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 동맥, 정맥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다뤘으면 좋긴 좋았겠지만 난이도도 좀 높아지고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콩팥 동맥과 정맥은 그렇게까지 크게 강조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덜 써도 된다.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다음 3번.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배설기관 A, B, C, D와 A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E, F, G, H 엄청 많네요, 기호가. 사구치 세뇨관, 모세혈관, 범어인, 주머니 중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얘도 정리를 하면 좋겠죠? 다 적으려고 하면은 손이 너무 아프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A, 콩팥이죠. 다음 B,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가는 오줌관이고요. C는 오줌이 밖으로 배출되기 전에 모여야 되니까 만들어진 쪽쪽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기저귀를 차야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아놓다가 한꺼번에 배출시키려고 존재하는 방광. 그리고 D는 그 만들어진 오줌이 빠져나가는 요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EFGH는 지금 보면 콩팥을 확대시킨 거죠. 확대시켜갖고 쭉 들어오니까 지금 보면 E는 이 혈관들이 뭉쳐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뭐다? 사구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F는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라고 부르는 녀석이었고 그다음에 이 보먼 주머니에서 쭉 나가서 연결되는 요 관이 세뇨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뇨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요 녀석들,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혈관에서 빠져나온 미세한 혈관들이니까 H는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봐야겠죠. 1번. A는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콩팥에서 오줌 만들어지니까 맞고. 다음. B는 오줌이 방광으로 이동하는 통로이다. 오줌과는 방광으로 이동하는 통로이다. 맞고. 다음. 3번. 오줌은 C에 모여 있다가 D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방광에 모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다음 4번. 오줌이 생성되어 이동하는 경로는 A, B, C, D다. A에서 만들어지고 B로 갔다가 C에서 모여서 D로 나간다. 맞죠? 중력을 거스를 이유가 없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지막, 네프론은 EFH로 이루어져 있다. 네프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 녀석이 뭐였느냐? 사구체, 오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세 녀석이었는데 각각 사구체가 E, 오먼주머니가 F, 세뇨관이 G였으니까 EFH가 아니라 EFG로 바꿔줘야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넘어가서 20번, 21번. 21번까지 하면은 5단원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봅시다. 21번. 그림은 사람의 콩팥에서 일어나는 배설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A, B, C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A 과정은 사구체에서 봉원 주머니를 통과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오줌이 될 녀석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고 이때 이동할 수 있는 게 어, 단순하게 덩치가 큰 녀석들, 크기가 큰 녀석들은 지나가지 못하고 덩치가 작은 녀석들, 크기가 작은 녀석들만 통과해서 지나가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단순한 원리로 오줌이 일단 맨 처음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했느냐? 현 녀석들은 지나가지 못하게 걸러주는 그런 말을 유식하게 여과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과시킨 거 밖으로 내보내면 문제가 되더라. 왜? 지금 여과된 녀석들 중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녀석들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큰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리고 물도 지금 여기를 통과한 물은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물 중에 대부분은 좀 흡수가 돼야 된다. 그 이외의 기타 물질들도 그냥 단순하게 크기가 작다고 다 몸 밖으로 나가면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다시 우리 몸으로 끌고 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B 과정을 뭐라고 했느냐? 다시 흡수하니까 재흡수 과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재흡수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 흡수를 하는 게 어렵다. 각 물질들의 시돈을 파악해가지고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재흡수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녀석들이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과 과정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녀석들을 다시 오줌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작업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필요 없는 물질들을 다시 오줌으로 분비시키니까 분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과, 제육수, 분비 이렇게 되면 되니까 1번 문제는 자연스럽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다음 2번. 건강한 사람의 경우 A 과정에서 이동하지 않는 물질. A는 여과 과정이었고 이때 이동을 판가름하는 여부는 덩치가 크냐 작나였습니다. 덩치가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겠죠. 물, 굉장히 덩치가 작은 H2O, 작은 녀석이니까 얘는 이동을 합니다. 하니까 아니고. 요소. 요소 같은 경우에는 큰지 작은지 우리가 잘 몰라. 모를 수도 있어. 요소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근데 오줌을 만드는데 요소가 여기서 이동을 못하면은 우리는 오줌을 만드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당연히 요소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녀석이고, 그러니까, 요소는 여과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별로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라. 실제로 요소도 크기가 작습니다. 원자 몇 개 정도로밖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단백질. 얘는 크기가 컸죠. 그래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녀석이다. 일단 단백질 자체는 단백질이 이제 소화 과정에서 우리는 분해가 된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단백질이 분해된 결과 만들어진 게 아미노산이었고 실제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구체에서 여과를 통해서 지나갈 수가 없다. 단백질은 크기가 굉장히 큰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4번 포도당. 포도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배웠고요. 포도당도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크지가 않은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도
A 과정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만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무기염류. 대부분의 무기염류들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기껏해야 원자 한두 개 정도의 크기 이런 녀석들일 거기 때문에 무기염류는 굉장히 통과를 잘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혈구나 이런 덩치가 큰 녀석들은 여과가 안 된다는 거. 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단원의 마지막 문제. 표는 건강한 사람의 혈장 네프론에서 여과된 여과액, 우주의 물질 A, B, C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 요소 포도당 단백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좀 해석을 해봅시다. 혈장. 혈장이라는 거는 피의 혈액에 이제 있는 녀석이니까 이때는 지금 혈액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물질 A, B, C가 다 혈액 안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과액, 방금 전에 이 A 과정을 거쳐서 내려가서 만들어진 여기가 지금 여과액이 되겠죠. 여기. 이 여과액에 A는 없다더라. B랑 C는 있는데 그 말인 A가 어떤 녀석이다. 굉장히 덩치가 큰 녀석이다. 여과가 되지 못했으니까 덩치가 큰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요소 포도당 단백질 중에서 덩치가 큰 녀석은 방금 전에 2번에서 봤던 단백질이죠. 그래서 A는 단백질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B, C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과에게는 둘 다 들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오줌에는 B가 있는데 C는 없더라. 즉 C는 여과액에서 무슨 과정을 거쳤다. 여기 와서 재흡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갔다를 의미하는 거고 포도당과 요소 중에서 재흡수를 통해서 완전히 흡수하는 녀석은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래서 C는 포도당이 되고요. B는 요소가 되겠죠. 오줌에도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 A는 단백질, B는 요소, C는 포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학생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효민이 A는 여과되지 않으므로 크기가 큰 단백질이다. 아주 맞는 말 하고 있고요. 다음 영호 B는 여과액과 오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소다. 맞고 현서 C는 여과되지만 모두 재흡수되므로 포도당이다. 맞는 말이죠. 아까 했던 설명이랑 똑같은 설명이고. 다음 채영이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B는 세뇨관으로 다시 분비되지.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B 요소는 세뇨관으로 다시 분비되지. 그렇지. 미처 오줌으로 들어가지 못한 요소도 분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오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채영이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 마지막 혈장 여과의 오줌 속의 B의 농도를 비교하면 오줌에서 가장 낮아. 이거는 틀린 설명이죠. 왜? 혈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과액과 오줌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둘만 비교를 해도 여과액에서 오줌이 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게 재흡수 과정과 분비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재흡수 과정에서 뭐도 재흡수가 되느냐? 물이 대부분 재흡수가 됩니다. 물이 99% 가까이. 너무 길다. 물의 재흡수가 이루어진다. 물의 재흡수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약간 찌개에서 물을 다 증발시키면은 국이 짜지는 것처럼 물이 재흡수가 되면은 오줌의 농도가 엄청나게 진해지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오줌에서 농도가 가장 낮은 거는 아니다. 오히려 오줌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이 쫙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영이가 옳지 않은 설명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단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조금 있다가 7단원도 촬영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